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16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그 심화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테마를 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강좌에서 어떤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언급하지 않았던 걸 중심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6강은 뭐냐면은 이제 금융론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주제를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 금융론이 여러분들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투자해서 공부하신 것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론의 주제가 대출과 관계되는 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출에 대한 부분 하면 은행에서 대출 그 신청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받는 과정 중에 대출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정하는 게 있어요. 대출 금액을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그 대출을 받으면 이제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 그래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시간 때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이제 상환 방법을 적용하죠. 매년 나오죠. 상환 방법은, 이거를 이제 원리금 균등을 할 것이냐, 원금 균등을 할 것이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출할 때 이제 체증식 할 것이냐, 이렇게 상환 방법을 정하고, 그 기간을 정하죠. 몇 년 상환 하실래요? 기간 정하실래요? 10년 하실래요? 20년 하실래요? 15년 하실래요? 이렇게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이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그 앞에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상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해봤었어요.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됩니다라고 디테일하게 해본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논리가 대출을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그 시험에 많이 냈는데, 다만 요게 조금 이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좀 민감성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자주 많이 나왔다가 작년에 쉬었어요. 쉰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는 그 DTI라는 거를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DTI가 작년 초반에 개정이 됐죠. 미세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좀 약간 복잡해지면서 출제위원들이 이거를 계속 몇 년째 나오는 거를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DTI가 이제 바뀌면서 신 DTI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 DTI가 적용이 되니까 신 DTI라는 말은 쓸 필요는 없겠죠. 기존 DTI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DSR이라는 것이 또 적용이 됩니다. DSR은 기존에 이제 DTI보다도 좀 대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입자들의 이제 상환 능력을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모를 좀 억제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과연 이거를 DSR을 영역을 넘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대출할 때는 DTI하고 DSR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 DSR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소대술 교수님이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해주실 때 요거를 반영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은 똑같아요. 즉 기존의 DTI에서 계산하시는 공식을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DSR은 이제 DTI에서 하나만 더 첨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DSR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지만은 기존에는 DTI 적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 모델이 DTI를 가지고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DSR로 강력하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 특강 같은 거 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보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기본 원리만 아시면은 이 원리에다가 변화된 것만 약간 깨맞추시면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화 내용은 16강을 통해서 이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에 대한 산정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엄청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어디 돼 있냐면은 이제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이원화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한 9문제 정도가 출제를 했을 때 그 3문제는 이제 그 수익성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줄 때 논리고, 그리고 이제 6문제 정도는 그 DTI,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57페이지를 이제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대비하는지를 기본 모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된 모델은 또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랬죠. 이제 천천히 하되 기본 모델을 알아야지 변화된 약간의 미세한 부분 차이가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응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57페이지. 주제는 이제 뭐냐면은 대출 가능 최대 금액. 그래서 이제 계속 몇 년째 나오다가 작년에 28회 때 이제 29회 때 좀 쉬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 최대 금액 좀 그 변화된 거를 반영해서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게 될 텐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수익성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럴까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고자 했을 때 가능한 최대 금액을 논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를 정해서 대출을 했을 때의 논리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9문제 정도가 출제를 했는데 이 문제가 출제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DTI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9문제 정도가 출제했다는 것은 그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작년에 안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뭐 4년 연속 계속 출제됐던 파트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먼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 대출을 신청하면은 기준을 뭘로 할까라는 내용이죠. 먼저 은행에서는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그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면은 은행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담보를 요구하면은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담보 가격 일정 비율을 대출한다. 그 담보 가격 일정 비율을 뭐라 그래요? 그럼 투자라는 공부하셨던 그죠? 대부 비율이 되는 거죠. 먼저 1차적으로 이제 대부 비율 가지고 논합니다. 용어가 통일이 안 돼서 LTV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 대부 비율 가지고 하는데 이 대부 비율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비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논하는 거니까 뭐를 논하는 거냐면 요 융자액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요거를 이제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보를 적용하면 담보 가격에 대해서 대부비율을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출 심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럼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또 2차적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야. 그쵸?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차피 이 부동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니까 이 부동산이 장사해서 번 돈을 가지고 갚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상한 능력 범위 내에서 또 2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상한 능력.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부채 감당률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채 감당률도 공부하셨죠? DCR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채 감당률은 우리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죠. 기본 시간에 엄청나게 했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이고 여기가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야. 그래서 이제 순영업소 가해순전후에서 이 순영업 소득으로 이제 은행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은 보통 이 문제를 낼 때 보통 상환 방법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이제 그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걸로 정합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근데 LTV 가지고 하면은 대출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부채 감당률 가지고는 대출 금액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환액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요것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그런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는 직접 대출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거 있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을 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만약에 대출 신청했다. 그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을 때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죠. 대출 금액에다가 뭐 했어요? 곱하기 저당상수를 했어요. 저당상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계산하는 것은 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 금액, LTV는 요 금액하고 이제 요 금액이 대출 금액인데 그러면 부채 감당률 가정은 대출이 LTV처럼 대출액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금 상환이라 그랬죠. 부채 서비스. 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것이 얼마냐라고 X값 잡아놓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금액을 알려면은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계산한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저당상수로 나누시면은 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요 형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대출 심사 조건은 동일해요. 뭐 가지고 하냐? 대부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우리한테 담보를 제공하면은 그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대부비는 LTV라고 그러고 왜 공식과 똑같아요. 융자액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얼마냐? 요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대출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으면은 갚은데 수익성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순수익 가지고 갚는 거니까. 근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주거용 임대사업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만약에 그 구매할 그 주택을 그 대출을 이제 신청했다라고 이제 했어요.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주택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보니까 차입자가 거기 이제 그 주택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당신이 이 대부비율의 대출을 받으면 상환해야 되는데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까 뭘로 갚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이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대출을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게 뭐냐면 DTI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말을 많이 쓰죠.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걸 DTI라 그래요. 이 D가 뎁트라 그러죠. 뎁트가 이제 부채고요. 투는 이제 뭐뭐의 대안이잖아. 뭐뭐 대안이란 말은 분수를 말하죠. 이게 I가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 가지고 하면은 이제 모든 담보대출이 있어요. 모든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이거 주어줄 때도 안 주어줄 때도 있는데 기타 부채가 있어요. 이건 담보대출 이해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거야. 기타 부채의 이자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DSR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DSR은 차이가 DTI랑 딱 하나요. DTI는 이제 기타 부채 이자액만 이제 고려하는 데 비해서 이제 DSR은 기타 부채 원리금을 같이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에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을 책에는 요 모델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 모델을 기본으로 연습하시고 나중에 DSR이 적용되면 요것만 원금을 포함시켜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을 담보를 하는 거야. 요거하고 기타 부채 있죠? 요거 담보대출하고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총부채라 그러고요. 모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과 이제 같이 고려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자야. 두 개를 합쳐서 상환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D야. 이 뎁트. 그리고 투. 분수는 뭐뭐의 대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차입자가 있잖아. 차입자가 본인이 1년 동안 번 돈 가지고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차입자의 연소득을 여기다가 이제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DTI 가지고는 이제 아까 부채 감당률처럼 그 대출액이 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요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에 나와요. 그 원리금 상환에 나온 거를 똑같이 저당상수로 이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그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담보대출 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봤는지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은 쉬워요. 문제 자체에 DTI하고 LTV 조합이 나왔느냐, LTV랑 DSR, 아니 DCR,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조합이 나왔느냐, 요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말씀드렸던 357에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를 결합한 문제는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출제했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요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거로 나눠 수익성 부동산이야. 어떻게 나왔냐면은 담보가치가 이제 20억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담보가치가 20억. 그리고 이제 순수익이 주어졌어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실제 데이터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이제 그 대부비율이 주어졌어요. 대부비율이 이제 60%가 주어졌고요. 책이 없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당 상수가 주어졌습니다. 저당 상수가 이제 그 당시 10%가 연간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5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박스를 이렇게 쳐놔요. 박스를 쳐놔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최대 금액이야.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문제 그 상황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을 갑돌이가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단 대출 승인 기준을 적용하되 대출 승인 기준 적용하되 그 중에서 적응값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대출 승인 기준이 여기 몇 개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비율이 하나가 있고요. 부채 감당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로 그럼 대부비율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대부비율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대부비율이 얼마가 주어졌어요? 60%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다 60% 이렇게 해놓고 아까 대부분 공식에 나왔던 것처럼 담보가치분의 융자액이잖아요. 그 대부비율은 바로 대출액이 나옵니다. 그럼 담보가치가 얼마짜리 들이밀었어요? 그렇죠. 20억짜리를 들이밀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20억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가 대출액입니다. 여기다 X값을 잡는 거야. 그럼 결국 LTV는 기본적으로 금방 계산이 돼요. LTV는 담보가치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돼? 대부비율 요 두 개를 곱하면은 바로 대출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대부비율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걸 맨 마지막에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20억에다가 0.6하면 이게 얼마죠? 1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LTV 기준으로는 12억 원이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먼저 해놓고 두 번째로 계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기준. 그럼 부채 감당률이 이제 얼마가 주어졌냐? 1.5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5 이렇게 하는 거죠. 1.5 한 다음에 아까 부채 감당 공식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주어진 거냐? 이 순영업소득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이제 1억 2천만 원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1억 2천만 원. 그럼 여기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여기 뭐가 계산이 돼?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을 이제 그 1.5가 되려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원리금 상환액은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1.5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8천만 원 계산된 것은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이지 대출액이 아니죠.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을 돈 이게 X값이죠. X값 대출액 곱하기 뭐 하라고요? 저당 상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 상수가 그래서 주어진 거야. 저당 상수가 마지막 적 몇 프로 주어졌다? 10%가 주어진 거죠.
그럼 결국 이 금액이 이거 곱하기 이것이 이제 이거 8천만 원이니까 이 X값을 알려면은 곱하기니까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저당상수 나눠야 되지. 그럼 8천만 원을 10%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 나와요? 8억 원이 됩니다. 요것이 이제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구조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가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럼 대출액 구하려면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는 구조가 나오죠. 그럼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이게 1.5가 나왔고요. 주어졌고 그 순영업소도 꼭 주어져야 돼. 1억 2천만 원 주어졌어요. 그다음 원리금 상환액이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계산되잖아. 그러면은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계산한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를 바로 뭐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저당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요 동식을 합친 거야.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은 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고 1억 2천이니까 이게 얼마로 나눠야 돼? 8천만 원이 되겠죠. 8천만 원을 아까 보셨던 10%로 나누면은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8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LTV는 바로 계산된다 그랬어요. LTV 가지고 12억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고 부채 감당률 가지고는 8억 원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야. 그럼 은행에서는 두 가지로 산정한 대출 승인 기준 산정한 금액 중에서 어느 금액? 작은 금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걸 하냐? 8억 원으로 대출이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뭐 1번에 8억이 있고요. 4번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계산한 것 중에 8억 원으로 이제 대출을 결정하시면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봐요. 이거는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비율 가지고 만약에 나왔다. 대부비율은 바로 담보가치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담보가치에다가 대부비율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 바로 대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는 다 써먹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한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있죠? 순영업소득.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원리금 상환액을 이제 구하려면은 요 두 가지를 체인지 하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일로 가고 부채 감당률이 일로 가겠죠?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을 나누기 뭘로 한다? 부채 감당률을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부채 감당률로 이거를 나눠버려. 나누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원리금 상환이 나와. 나눠서 계산한 금액을 다시 뭘로 나눈다? 저당상수로 나누시면 돼. 요거를 나눠버리면 아까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 걸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액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주어졌네. 부채 감당률 주어졌네. 그럼 1억 2천을 1.5로 바로 나누면은 8천이 아마 계산기에 뜰 거고 그 마지막 주어진 저당상수 다시 또 이거를 10%로 나누면은 8억 원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보다 부채 감당률 또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계산한 것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라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복학습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 좀 빈도가 높았던 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주거 부동산은 이제 책에 나온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57페이지에 보시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주어졌네요. 거기 보니까 대부 비율이 주어졌죠. 환수해 놓고 해볼게요. 대부 비율이 이제 LTV 비율에서 얼마가 60%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주어졌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얼마 주어졌냐면 이제 40%가 주어졌고요. 그 단서 조항에 나오죠.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라라고 해서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산정한 대출액 중에 작은 금액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 비율을 가지고 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 담보가치가 주어져야 돼. 그럼 담보가치가 당연히 얼마짜리라는 게 나오죠. 주택담보평가금액 있죠. 담보가격이 이제 얼마로 주어졌냐면은 3억 원으로 주어졌고요. 그럼 이제 이게 DTI죠. DTI가 나왔다는 것은 대부 비율대로 대출을 받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입자의 소득 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 능력 범위에 다시 대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 심사하러 가면은 대출 신청하러 가면은 당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물건이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어느 노량진 어느 건물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구하는 게 당신의 이제 소득 증빙서류를 갖다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서류가 이제 은행마다 하는데 어떤 게 1년치
그리고 이제 뭐 3년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바로 계산이 들어가죠. 이 정도 금액을 대출해주면 이 사람이 상환할 능력은 1년 동안에 이 정도 금액이구나. 그럼 상환할 능력을 벗어나면서 대출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DTI죠. 근데 이제 결실이 나타난 것이 이제 신청자,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주어졌죠. 연간 소득이 6,500만 원 주어졌어요. 차입자 연소득 6,500만 원. 요거는 이제 담보 가격은 LTV 적용하는 것이고 연소득은 DTI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8천만 원의 이자가 지불됐네. 기타 부채죠? 사업자금,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담보 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네. 그 기타 부채 이자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800만 원 주어졌어요. 실제 문제입니다. 800만 원 이렇게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뭐가 줘야 돼? 저당 상수가 줘야 돼. 그래서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방법이라고 설명이 돼 있으면서 저당 상수가 0.15. 연 저당 상수가 0.15라는 것은 이제 15%를 말하죠. 연간. 이게 이제 그 DTI 가지고, LTV 가지고 적용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이죠. 보통 이거를 네모를 쳐줘요, 현장에서. 네모를 쳐주면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LTV 기준을 또 계산하시면 돼요. 대부비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비리 그 현장에서 시험지에 나온 자료를 체크하면 돼요. 얼마다 60%구나. 그럼 60%에다가 바로 뭘 곱하면 돼? 담보 가격을 곱하라 그랬죠? 아까 똑같은 방식 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은 0.6 곱하기 3억 원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LTV 기준으로는 우선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이 우선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LTV는 이걸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TI 기준으로 하는 거야. DTI가 얼마가 나오냐면 DTI가 이제 어딨죠? DTI가 여기 40%가 나왔어요. DTI 저기다 데이터 집어넣으면 돼요. DTI가 40%야. 40%인데 차입자 연소득이 나오겠지? 차입 연소득이 얼마 나왔어요? 6,500에 나왔어요. 6,500.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해당 부채,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고요. 기타 부채 이자라 그랬죠? 합쳐가지고 이게 총부채 상환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모든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사람이 신규로 받는 거니까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금액하고 요 금액과 요거 합쳐 총부채 상환을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청자가 상환하는 것은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상환액에서 요거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려면 전체 상환액에서 요거를 기타 부채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6,500만 원에다가 0.4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 총부채 상환액이 나옵니다. 총부채 상환액이 이제 얼마 나오죠? 4, 5, 20, 4, 6, 28이니까 4, 5, 20, 4, 6, 24, 2,600만 원 되겠네. 2,6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간소득이 6,500이잖아. 은행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연소득에 대비 0.4, 그러니까 부채, 그 DTI만큼을 상환할 능력이다. 그 6,500에 0.4는 이 사람이 총 그 금융권의 1년 동안의 부채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 금액이 2,600만 원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이 된 거야. 근데 2,600만 원이 이 사람이 소득과 1년 동안 갚을 능력 금액인데 보니까 이 해당 부채 담보대출 말고 뭐예요? 기타 부채가 있잖아. 기타 부채가 얼마야? 8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600 상환한 것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본인한테 우리가 대출해주면은 본인 은행한테 갚는 능력 말고 이 2,600만 원 중에서 이미 다른 기타 부채 받은 걸 이자를 상환하지 않느냐? 그걸 공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타 부채 이자가 얼마다? 아까 800만 원이야. 그러면 합쳐가지고 2,600만 원 갚을 능력자인데 그 중에서 이미 다른 부채 800만 원 갚으니까 2,600에서 800만 원을 빼야 되지. 그럼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금액이 얼마죠? 1,800인가요? 1,800만 원. 1,8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LTV 가지고 계산한 금액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1,8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요? 원리금 상환액이지. 아까도 논했던 거 있죠? 그 원리금 상환액의 계산이 되면은 이걸 대출액 곱하기 뭐라고요? 저당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당상수가 몇 %를 잡았어? 15%를 잡았잖아요. 그 0.15로 이거를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1,800만 원을 0.1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거기 계산한 것처럼 1억 2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LTV 가지고는 1억 8천만 원이 나오고 바로 나왔죠? DTI 가지고는 1억 2천만 원이 대출 승인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두 가지 금액 중에 어느 거 가지고 대출해야 된다? 작은 금액으로 대출해 주게 돼 있어요.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2천만 원이 이제 1, 2, 3, 4, 5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낼 때는 1억 2천만 원도 있고 1억 8천만 원도 보기에 있어요. 그럼 작은 금액 요거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복잡한 거 같죠? 복잡하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그럼 DTI 가지고 계산이 만약에 나왔다. 이런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를 한꺼번에 또 계산하는 거야. DTI가 나왔어요. DTI 나오면 바로 여기다가 뭘 곱하냐? 차입자의 소득을 곱해요. DTI 곱하기 소득이야. 그럼 뭐가 계산되냐면은 총부채 상환액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기타 부채가 없으면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기타 부채가 있어요. 그럼 기타 부채 이자를 빼. 요거는 기타 부채 이자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상환액에서 기타 부채 이자를 두 개 더한 것이 이거니까 전체 상환액에서 기타 부채 이자를 빼면 해당 부채 원리금 상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상환액, 총 부채 상환액에서 기타 부채 이자 빼면 원리금 상환 나온 거를 바로 뭐로 나누라?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게 대출액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DTI 곱하기 소득 빼기 기타 부채 이자 나누기 저당상수. 이겁니다. DTI 곱하기 소득 빼기 기타 부채 이자 저당상수. 만약에 기타 부채 이자가 요 조건이 없다. 그럼 바로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DTI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분은 뭐 11초, 어느 분은 15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오죠. DTI 다시 DTI 곱하기 소득 빼기 기타 부채 이자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시면 돼.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나누기 마지막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DTI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좀 좋으실 거야. 그럼 DTI가 나왔네. 0.4, 40%. DTI 곱하기 소득. 요거 두 개 곱해. 곱한 건 총부채 상환액이죠. 그럼 기타 부채 이자가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있네. 그럼 다시 이걸 빼. 뺀 금액을 뭘로 나눠?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DTI 다시 DTI 곱하기 소득 빼기 기타 부채 이자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되고요. 기출 문제에 보면은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 구조가 이제 기본 모델이고요. 여기다가 약간씩 첨가하긴 하는데 이 패턴 가지고 푸는 것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DTI 곱하기 소득 빼기 기타 부채 이자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7초 만에 풀었던 사례는 이게 없었을 때 바로 계산한 것도 있고, 여기 있으면은 잠깐 고민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찬찬히 하시면 되시겠어요. 확장된 것이 뭐냐면은, 358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있죠? 이게 이제 28회 때 문제예요. 거기 보신 것처럼. 29회 때 안 나왔으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한번 잘 보세요.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대출이 있네. 그러면은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 기본 모델이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본 겁니다. 추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기존 담보대출을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형태를 먼저 잡아놓고 질문에 추가가 있으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방금방 계산이 되실 거야. 먼저 LTV로 판단할 수 있겠지. LTV가 지금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어요? LTV가 50%가 주어졌잖아. 그럼 50%가 주어진 거니까 바로 50%에다가 곱하기 뭘 찾아야 돼요? LTV는 담보가치 찾아야 되잖아. 담보평가 금액이 주어져야 돼. 얼마 주어졌어? 5억이 주어졌잖아요. 이건 바로 대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0.5에다가 5억 하면은 LTV 기준 가지고는 얼마가 나온다? 2억 5천만 원이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지. LTV 기준 가지고 대출 가능 최대 금액. 그런데 지금 논한 것은 이제 뭐예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나온 거잖아. 근데 기존 담보대출이 있지. 기존 담보대출 얼마 있었어요? 7천만 원이 있네. 이건 기존 담보대출이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이 담보부동산 가지고는 2억 5천만 원인데 기존에 7천만 원 받았으니까 기존 거 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뺀 거니까 얼마? 1억 8천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선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 놓고 그 DTI 가지고 하라 그랬죠. DTI 어떻게 계산한다? DTI가 얼마 나왔어? DTI가 40% 나니까 DTI 0.4 곱하기 그다음 뭐라고요? 소득을 빨리 찾아야 돼. 소득이 얼마다? 6천만 원. 그리고 기타 부채가 있어 없어요? 그럼 기타 부채 이자가 없네. 기타 부채 아까 이자가 없으면 고려할 필요 없어. 요것이 바로 이제 없으면 요거 금액이 똑같은 거니까 기타 부채 이자 없으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이거를 뭐로 나누라?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주어져야 0.1. 그럼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야? 요거까지 하면은 얼마죠? 6, 4, 24니까 2,400만 원이지. 2,400만 원 0.1로 나누니까 2억 4천만 원이겠죠? 2억 4천만 원이 뭐라고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야. 근데 이 중에서 빼기 뭐예요? 기존 담보대출 얼마 있다 그랬어? 7천만 원. 그럼 2억 4천에서 7천만 원 공제하면은 1억 7천만 원 되겠지.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항상 기본으로 계산하시고 질문에 따른 답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다? 1억 7천이야. 그럼 LTV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1억 8천이고 DTI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1억 7천이네. 그럼 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하는 거죠. 그럼 보기 그 5개 중에 1억 7천도 있고 1억 8천도 있잖아요. 그 2번과 3번 중에. 그럼 답을 몇 번으로 해야 돼? 작은 금액 1억 7천만 원 하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DTI 곱하기 소득 기타 부채 있으면은 빼고 나누기 저당상수 없으면은 그냥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그 상황 설정을 약간의 응용력을 발휘하시면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다가 잠깐 쉬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그 마음속의 가이드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얘네들이 조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 제도적인 변화 추이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던 이 틀 안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푸는 방법이 약간의 조건의 변화만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 중요했던 내용인데 아직은 좀 내용이 좀 심화되고 법적인 개정과 연관성이 있어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